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도 이 인생 라디오 채널의 열혈 애청자예요. 혼자 식당을 하다 보니 적적한 시간들이 많은데 새벽 일찍 일어나 물건 받고 재료 손질을 할 때 들으면 딱 좋거든요. 그 시간에는 라디오도 없어서 늘 심심했었는데 이 채널을 알게 된 후로는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면 감동 사연도 있고 복장 터지는 일도 참 많은 듯해요. 댓글들을 읽다 보면 왜 저런 답답이 모질이들이 있냐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원래 남들은 말을 쉽게 하는 거지만 직접 겪고 당하는 당사자들은 그게 쉽지 않기 마련이니까요. 저도 그런 사연을 겪은 당사자입니다. 인생 라디오 사연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리며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는데도 제 상황 때문에 어디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대다가 속병까지 앓았었네요. 그냥 이혼하고 찢어지면 속 편할 것을. 그때는 왜 그렇게 이혼이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는 이혼을 하면 제 인생이 끝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도 막상 하고 보니 하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겪어본 지금은 다 알지만 당시에는 몰랐던 일이었죠. 저도 비슷한 일을 겪어본 한 사람으로서 혹시 제 사연이 도움되실 분들이 계실까 하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지금은 나름 시에 살고 있지만 제 고향은 군청 소재지였습니다. 실개천 흐르는 공기 좋은 시골 마을 출신이었죠. 도시처럼 복잡스럽지도 않고 철 따라 과실이 넘치고 인심 좋은 살기 좋은 동네였습니다. 시골에서 살면 TV에 나오는 도시를 동경하며 나가보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또 공기 좋은 그곳에 묻혀 살다 보면 나름 그 생활이 익숙해지기도 해요. 저도 한때는 대학을 가보고 싶기도 했고 평생 살았던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꿈꾸고 싶은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형편과 처지가 마음에 걸려 한 번도 용기를 내보지는 못했네요. 저는 어렸을 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식당을 운영하시던 엄마와 단출하게 살아왔습니다. 엄마는 식당 일을 하며 두 식구 먹고 살 돈을 버셔야 했고 그래서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늘 바쁘게 지내셔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를 따라 식당에서 놀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식당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훨씬 많았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 식당이 어렸을 적부터 제 놀이터였고 쉼터였던 것 같네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엄마를 도와 식당 일을 하곤 했었습니다. 수저 닦는 것부터 나물 다듬고 마늘 까는 일까지 했었죠. 그때는 나름 철이 일찍 들었는지 남편도 없는 우리 엄마가 불쌍해서 제가 뭐라도 더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식당 일을 자연스럽게 손에 익히던 저는 나이 들어서도 대학 진학이나 독립을 포기한 채 엄마의 식당 일을 도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름 저만의 꿈과 욕심도 있었지만 내가 도시로 떠나면 혼자 외롭게 고생할 엄마를 생각하니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어차피 내가 대학 간다고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엄마랑 같이 식당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것도 좋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친구들이 서울로 도시로 떠나는 걸 보면서도 저는 엄마 곁에 딱 붙어서 점차 나이를 먹어갔습니다. 그러다 식당 손님으로 온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냥 제 또래의 고마운 단골 손님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카드를 받고 카드에 적힌 이름이 낯이 익은 게 보였어요. 좁은 시골이라 한 달이 건너면 아는 사이가 흔한데 저는 동네에서도 식당집 딸내미로 유명해서 보통 먼저들 아는 체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는 체도 않고 밥만 먹고 갔던 그 손님의 이름과 얼굴이 묘하게 익숙한 것이 신기했습니다. 서지철. 손님, 제가 아는 사람이랑 이름이 똑같네요. 그 사람 맞을 거예요. 네? 생각하는 그 서지철이 나 맞을 거라고. 정은아,
오랜만이다. 네, 설마 했던 그 손님이 제가 알던 사람이 맞았습니다. 지철이와 저는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사실 동창이라고 해서 엄청 가까운 사이는 아니긴 했어요. 저는 읍내에 있는 초등학교 본교 출신이었고, 지철이는 더 멀리 있는 마을의 우리 학교 분교 학생이었거든요. 유치한 초등학생들이라 그런지 분교랑 본교 학생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서로 내외하고 그랬었죠. 게다가 수업을 따로 하다 보니 학예회나 소풍 같은 큰 행사가 아니면 분교 아이들과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지철이와 저는 다른 애들보다 좀 더 친분이 있던 사이였어요. 와, 이게 얼마만이야? 너 정말 서지철 맞아? 그래, 나 맞아. 나는 너 보자마자 알아봤는데 너는 왜 나 못 알아보냐? 내가 너를 알아본다고 하기에는 너가 너무 변했어. 키도 엄청 컸네? 너 그때는 나보다 작았었는데? 초등학교 때랑 비교하면 어떻게 해? 나 중학교 가자마자 컸었지. 그나저나 야, 우리 정말 오랜만이다. 거의 십몇 년 만인가? 그쯤 됐을 거야, 아마. 근데 너 우리 가게 몇 번 와놓고 그동안 왜 나 아는 척 안 했어? 너가 나를 언제 알아보려나 기다렸지. 참 눈치도 없어 진짜. 하긴 너 어렸을 때부터 그러긴 했어. 내가 너 좋아했는데 그것도 몰랐지. 지철이와 제 사이에는 좀 남다른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유일하게 잘하던 것은 그림이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엄마 식당에서 그림 그리고 혼자 놀다 버릇해서 그런지 그림 그리는 걸 워낙 좋아하기도 했고 많이 그린 만큼 남들보다 좀 잘 그리는 편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림 대회가 있을 때마다 늘 대표로 나서곤 했습니다. 지철이도 분교 미술 대표였고 저와 지철이는 교내외 대회 때마다 만나던 사이였죠. 자꾸 만나다 보니 정이 들었는지 분교와 본교 학생이라는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저희 둘은 다른 친구들 몰래 친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철이가 말한 것처럼 저 역시도 어렸을 적 지철이를 남몰래 짝사랑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쑥스러워서 고백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 기억 속 지철이는 그림 잘 그리고 멋진 친구로 남아 있었네요. 그런 친구를 15년 가까이 지나서 다시 만나게 되다 보니 저는 지철이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지철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집안일을 돕기 위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사실 지철이는 좀 특별했습니다. 제가 지철이를 좋아했던 것 중에 그런 이유도 있었죠. 지철이는 고을에서 유명한 종갓집의 종손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종갓집 3대 독자였죠. 종갓집이 뭔지 3대 독자가 뭔지도 잘 모르던 저였지만 어른들이 한마디씩 거드는 걸 들으며 저도 지철이를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종갓집에서 자라서 그런지 시골 아이들답지 않게 선비 같은 차분함도 있었고 미술도 잘하고 당시에는 제가 지철이를 좋아할 이유가 너무 많았네요. 그랬던 지철이는 여전히 제 눈에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어릴 때와 다르게 훌쩍 큰 키와 도시물을 먹고 와서 그런지 세련되진 외모며 대학 다녀와서 아는 것도 많아 보이고 여전히 매너 좋은 모습에 저는 또다시 가슴이 설레었죠. 근데 마음이 떨렸던 게 저 혼자만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날 이후로 지철이는 저희 가게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와서는 안부 정도만 묻고 밥만 먹고 갔는데 언젠가부터는 제가 먼저 지철이를 기다리고 있고는 했어요. 엄마는 제 마음을 금세 눈치채시고 저를 놀리셨죠. 은하 너 첫사랑 다시 만나서 좋아? 첫사랑은 무슨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초등학교 졸업식 날 이제 지철이 못 만난다고 울었던 거 기억 안 나? 내가? 나 기억 안 나는데? 으이그, 안 나는 척하는 건지 진짜 안 나는 건지. 너 그때 지철이 따라 같은 학교 가고 싶다고 난리 피웠잖아. 아니 여자애가 남자 중학교를 어떻게 가겠다는 건지 나 참. 내가 하루 종일 너 달랜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건 하나도 기억 못하고 너는 어째 늙은 엄마보다 기억력이 나쁘냐? 너 대학 안 간 건 정말 100번 잘한 거야. 아, 진짜 놀리지 마. 엄마 얘기를 들으면 제가 생각보다 지철이를 많이 좋아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다 어릴 때 일이지. 나이 먹고 철든 저는 지철이와 가볍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종갓집이 어떤 곳이고 종갓집 며느리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종갓집 3대 독자 지철이의 상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물론 연애한다고 다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나이도 있고 좁은 시골 동네에서는 연애 한 번 잘못해도 금세 소문이 나는 탓에 쉽사리 마음을 결정할 수 없었어요. 지철이도 그걸 아는지 선뜻 마음을 고백하지 못했죠. 그렇게 저희는 친구도 연인도 아닌 상태로 매일 연락을 하고 가끔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고 지냈습니다. 요즘 말대로 썸을 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사귀는 거랑 뭐가 다를까 싶었는지 지철이가 결국 고백을 해왔습니다. 저도 점점 더 커지는 마음을 어쩌지 못하고 결국 앞뒤 재지 않고 지철이와 만나보기로 했죠. 그렇게 20대 중반 저는 첫사랑을 다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사귀게 되었더니 왠지 더 어색했어요. 친구로 지내던 거랑은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좀 더 조심스럽고 서로에게 더 잘해주고만 싶었습니다. 지철이도 같은 마음인지 엄마와 단둘이 지내는 저를 항상 걱정하고 많이 챙겨주곤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엄마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서도 엄마 상태를 왜 몰랐는지 제 자신이 한심했죠. 엄마가 아픈 줄도 모르고 연애나 하고 다녔나 싶어서 자책이 되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전혀 괜찮지가 않았어요. 아직 엄마랑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우리 엄마는 고생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아파서 누워 있어야 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약해지신 엄마는 가게 문을 열지 못하실 정도로 쇠약해져 가셨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게 문을 열지 않은 적이 없던 엄마가 그러시는 걸 보고 많이 울었네요. 결국 저는 아픈 엄마를 집에 두고 돌보면서 점심 장사만 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가게 문을 열려니 마음도 불편하고 그럴 기분도 아니었지만 엄마 병원비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저라도 나가서 일을 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때가 아마 제가 태어나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을 거예요. 그렇게 제가 가장 힘든 시기 제 곁을 지켜주고 도와준 것이 다름 아닌 지철이었습니다. 지철이는 힘들어하던 제 곁에서 많은 도움과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지철아, 우리 엄마 어떻게 해? 나 엄마 없으면 진짜 못 살아. 엄마 아픈 게 나 때문인가 봐. 내가 딸이면서도 어떻게 엄마를 못 챙겼을까? 은하야, 어머니가 아프신 건 네 탓이 아니야. 너는 항상 어머니를 걱정하고 챙겨드렸잖아.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 정성껏 돌봐드리면 어머니도 좋아지실 거야. 나도 옆에서 많이 도울게. 고마워, 지철아. 너 아니었으면 나 혼자 버티기 힘들었을 거야. 지철이는 제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함께 해준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빠도 없고 다른 식구도 없는 제가 그때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죠. 지철이는 저와 엄마에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아픈 엄마 몸에 좋다는 음식을 챙겨와 가져다 주고 일하느라 바쁘면서도 저희 엄마가 병원 가는 날이면 늘 집까지 찾아와 병원까지 바래다 주고 다시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시골이라 대학병원까지 가려면 왕복 3시간 거리였는데 그 길을 매번 오가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 노력까지 하면서 저를 챙겨주는 지철이를 제가 어떻게 고마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매일 힘들어하는 엄마를 보면서도 제가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전부 지철이 덕분이었습니다. 엄마도 지철이가 제 곁에 있어 든든해 하셨어요. 지철이가 애가 참 괜찮네. 어렸을 적 모습만 봐서 아직 아기 같았는데 너 챙겨주고 하는 거 보니까 엄마가 마음이 든든해. 내가 너 두고 어떻게 가나 싶었는데 지철이가 네 옆에서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이제 마음 놓을 수가 있겠어. 니들이 결혼하는 것까지 보고 가면 좋으련만 엄마가 미안해. 엄마, 왜 그런 소리를 해? 자꾸 약한 소리 하지 마.
얼른 나와서 나 결혼하는 것도 보고 손주도 봐야지. 1년 뒤 엄마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많이 남지 않으셨다는 걸 알았어도 마음의 준비는 전혀 되지 않더라고요. 지철이는 그때도 역시나 제 곁을 지켜주었고 저는 엄마의 장례까지 끝까지 함께하고 도와준 지철이와 결국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차마 종갓집 며느리가 될 자신이 없어서 생각해 보려 하지 않았던 결혼이었는데 나를 위해 우리 엄마를 위해 그만큼 노력해준 지철이를 보며 저도 지철이를 위해 제 삶을 희생하며 살 수 있겠다 싶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가 살아계실 때 결혼을 할 걸 그랬다 싶어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바라시던 결혼을 하기는 했네요. 친정엄마도 안 계시고 곁에서 도와주실 어른이 없었던 저는 다행히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혼수며 집이며 전부 시댁에서 도와주셨어요. 내가 뭐라고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감사했지만 종갓집 며느리가 원래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말을 듣고 저도 감사하게 받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다른 걱정 없이 결혼 준비를 끝내고 저희는 본가에서 전통 혼례를 치렀어요. 저는 식구도 별로 없고 하객도 많지 않았지만 손님이 많은 시댁 덕분에 동네 사람들 잔치처럼 북적거려서 외로운 줄도 모르고 결혼을 했네요. 결혼식 날 엄마 생각이 부쩍 나서 눈물이 날 뻔한 것을 그나마 손님들 덕에 웃으면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전부 저를 축하해 주셨고 엄마 떠난 이후로 울적했던 저도 행복해졌습니다. 동네 잔치 분위기에 이름도 다 외울 수 없는 친인척들이 많은 시댁 풍경을 보며 저는 비로소 내가 종갓집 며느리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죠. 종갓집이기는 했지만 신혼집은 읍내의 아파트에서 시작했어요. 저는 왠지 한옥에서 살 것을 상상했는데 당연하게도 아파트를 해주셔서 놀라기도 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옥 살고 싶어 하니? 그리고 요새 누가 며느리 데리고 사니? 아무리 종갓집 며느리라고 하지만 나도 며느리랑 같이 사는 건 불편하다. 그래도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배울 게 많으니까 매일 출근하듯 집으로 와라. 와서 음식도 배우고 집안일도 배워야지. 그냥 새 직장이 생겼다고 생각해. 알겠니? 시어머니는 다정하지는 않으셨지만 상상만큼 무서운 분은 아니셨습니다. 결혼을 할 때에도 친정이 없는 제 사정을 나무라지도 않으셨고 결혼해서는 저희 엄마 제사까지 챙겨주시는 속 깊은 분이셨어요. 덕분에 저는 엄마를 쓸쓸하지 않게 달래드릴 수 있었네요. 그건 지금 생각해도 여전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덕분인 건지 아니면 세상이 많이 변한 건지 종갓집에 시집 가면서 모진 시집살이를 예상했던 제 생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물론 종갓집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도 많았고 조심해야 할 것들도 많았지만 저는 생각보다 적응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각자의 위치에서 바쁘게 살았어요. 남편은 시댁에서 운영하시는 공장 일을 도우며 집안 사업을 배우고 있었고 저는 종갓집 며느리로서 기본적인 살림들을 배우고 음식들을 배웠습니다. 종갓집은 늘 바빴고 종갓집 맏며느리인 어머니는 시아버지보다도 바쁘신 분이셨어요. 한 달에 몇 번씩 크고 작은 제사들이 있어서 늘 바쁘기도 했지만 어머니는 평소에도 장을 담그거나 음식 연구와 강의까지 하시면서 늘 일이 많으셨죠. 저도 그런 어머니를 거들어 같이 제사 음식을 하고 음식 판매 일을 도우며 함께 바쁘게 지냈습니다. 고즈넉한 풍경에서 바쁘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엄마 식당 일을 10년 넘게 도왔던 덕분인지 저도 음식에 대한 기본기는 있었고 시어머니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요리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적성에 맞는 일이었습니다. 요리를 하는 게 즐겁고 행복했었죠. 게다가 어머니는 그런 저를 직원처럼 생각하시며 월급도 챙겨주셨어요. 다른 종갓집 며느리들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달 월급을 받아서 여유도 있었어요.
이렇게 잘 지낼 줄 알았더라면 뭐하러 종갓집 며느리를 겁냈을까 싶은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 후 훨씬 안정적인 생활을 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도 사이가 좋았고 시부모님도 제게 아쉬움 없이 대해주셨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살던 저는 늘 북적거리는 시댁 분위기가 좋았고 가능하다면 아이도 많이 낳고 싶었죠. 그런데 웬일인지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아직 젊은 나이라 생각해 천천히 마음 편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제 나이도 30이 되었고 저도 슬슬 식구들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죠. 저희 어머니는 24살에 시집와서 25살에 남편을 낳으셨다는데 저는 벌써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도록 아이 소식이 없어 걱정이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과 함께 병원까지 찾아가 봤지만 저희 둘 모두에게 이렇다 할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원래 임신이 그렇게 어려운 건지 남들은 쉽게 낳는 것 같은 아이가 우리 부부에게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그냥 며느리도 아니고 종갓집 며느리라는 이유 때문에 혹시나 내가 시댁의 대를 끊어버리는 건 아닌가 싶어 제 스스로도 늘 걱정이 많았어요. 시간이 지나자 저희 부부의 난임은 저희 부부의 걱정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일하시며 종종 제게 상황을 물어보셨고 무뚝뚝하신 시아버지까지 지나가시며 제게 한 소리씩 하셨죠. 너희들 아이 문제는 신경 쓰고 있는 거냐? 예, 병원도 다니고 노력하고 있어요. 너무 늦기 전에 낳을 생각해라. 예, 아버님. 저도 싫어서 임신을 피하는 건 아니었지만 시아버지가 혼내듯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인 것만 같았습니다. 잘해주신 시부모님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저는 아이를 꼭 낳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런 저희 걱정과 달리 정작 같이 걱정해야 할 남편은 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도 답답한 마음에 서울 큰 병원이라도 가보자는 제 말을 귀찮아하곤 했죠. 뭘 그렇게 마음이 급해. 생길 때 되면 알아서 생기겠지. 그런 게 병원 다닌다고 다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당신도 마음 좀 편하게 먹고 기다려봐. 그래도 그냥 넋놓고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 나만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도 걱정하시잖아. 내가 이러다 계속 나이만 먹고 노산이 되면 어떻게 해? 아유, 다 알아서 된다니까. 마음 편하게 먹어. 응? 임신하는 것도 출산하는 것도 여자인 제 몫이라 그런지 남편은 정말 남의 집 일을 말하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남편 말처럼 알아서도 어련히 임신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 그런 기적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혼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빨리 임신 소식을 듣고 싶었던 저는 몸에 안 좋다는 건 죄다 끊고 임신에 도움이 된다는 음식들만 먹었습니다. 찬 음식이 몸에 안 좋다길래 한여름에 냉수도 먹지를 않았죠.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는 모르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오매불망 임신 생각만 해서 그런지 저는 속이 좀 안 좋기만 해도 혹시 임신일까 화들짝 놀라고 새벽에 체해서 알아도 약을 먹지 않았어요. 다음 날 되어서야 임신이 아니라는 걸 알고 김이 빠졌지만 그때는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엄청 예민하게 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서 별짓을 다 하고 마음 졸이며 시댁 눈치를 보고 있던 중에 남편은 어딘가 모르게 묘하게 들떠 보였어요. 이렇다 할 낌새는 없었지만 분명 뭔가 달라졌다 싶었죠. 그러다 저는 결국 남편이 읍내에서 어떤 여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혼자 산부인과를 다녀오던 길이었어요. 남편은 내가 너무 자주 부탁해서 그런지 그쯤 병원 한 번을 같이 가주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엄마 챙긴다고 먼 길 다녀와 주던 남편이 멀지도 않은 읍내에 있는 병원 한 번 같이 가지 않는 걸 섭섭해하고 있었지만 저는 일 때문에 바빠서 어쩔 수 없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바쁜 것은 정작 다른 이유 때문이었더라고요.
어려 보이는 여자와 다정한 모습으로 차를 타고 지나가는 남편의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한 저는 남편의 외도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역시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는 건지 묘하게 이상했던 남편이 수상했던 게 맞았네요. 저는 뒤에서 증거를 잡거나 상간녀를 따로 만난다거나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좀 신중하게 했어야 맞는데 첫사랑이고 내게 희생적이었던 남편이 나를 두고 바람이 났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그냥 남편에게 다짜고짜 물어봤어요. 당신 여자 맞나?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여자? 아까 낮에 봤어. 차 옆에 앉아서 그 여자가 당신 주무르고 뽀뽀하고 난리 났던데. 아니야? 저는 남편이 당연히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그게 맞는 거라 생각했고 자존심 상하지만 남편이 뉘우치고 그만둔다고 하면 저도 한 번쯤은 용서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생각보다 뻔뻔하고 쓰레기 같은 놈이었어요. 제가 대놓고 물어보자 남편은 더 변명할 생각도 않고 자신의 외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 나 애인 있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뭐? 어쩌라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당신 와이프 두고 바람 필 수가 있어? 그거 불륜이야. 그래, 나도 알아. 그래서 몰래 했잖아. 근데 그걸 당신이 본 거지. 그러게 그냥 모른 척하지 그랬어. 당신 왜 이렇게 당당해? 나한테 사과 안 해? 그 여자랑 안 헤어질 거야? 사과한들 그게 당신한테 진심으로 느껴지기나 하겠어? 나도 잘못하는 거 모르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사과하는 것도 웃기지. 그리고 나 걔랑 헤어질 생각 없어. 뭐 만나다가 헤어질 수는 있겠지. 근데 당신 때문에 헤어지지는 않을 거야. 나 걔 좋아해.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내 앞에서 저런 뻔뻔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내가 알던 내 남편이 맞는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은 당황하는 제가 웃긴지 더 당당하게 나왔어요. 나 헤어질 생각 없고 못 버티겠으면 당신이 이혼해. 나는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그래? 당신이 잘못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떳떳해? 요즘 바람 한 번 안 피우는 사람이 있어? 별것도 아니고 유난 떨지 마. 그리고 싫으면 이혼하라니까? 나는 가는 사람 안 말릴 거야. 대신 이혼하면 당신 끈 떨어지는 건 각오해야지. 당신 나랑 이혼하면 어디 가서 할 일이나 있어? 종갓집 며느리가 스펙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이력서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는 나랑 이혼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 어디 식당 일하면 되겠다. 식당 차릴 돈은 없으니까 남의 가게 일해줘야겠네. 그렇게 살 자신 있으면 당신이 이혼하던가. 어차피 나는 이혼 요구하지도 못하잖아. 저를 조롱하듯 알아서 이혼하라 말하는 남편은 제가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비참하지만 그 사람 말이 다 맞았습니다. 30 넘은 저는 엄마 식당 일을 도운 것 말고는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결혼해서는 종갓집 며느리로 살았고 시어머니 일손 거드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었죠. 종갓집 며느리라는 것이 직업도 아니고 지금이야 덕분에 돈도 벌지만 그것도 전부 남편과 이혼하면 사라지는 별 의미 없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고 두려웠습니다. 그게 안타깝지만 저의 현실이었어요. 이러려고 결혼한 건 아니었는데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변심해버린 남편을 보고 저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우리 엄마 같이 걱정해준 그 사람은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내가 알던 모습이 다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저는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떨어진 심정이었어요. 솔직히 지금도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바뀔 수가 있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게 본 모습이었는지 몰라도 그 사람이 제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제가 선뜻 이혼을 못한다는 것을 아는 남편은 들킨 김에 마음 놓고 바람피자 싶었는지 그 뒤로 아주 당당하게 불륜을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외박은 기본이고 그 여자 줄 선물을 집에 들고 들어오기도 했죠. 저는 남편이 바람이 난 것이 혹시 제 잘못인가 싶어 애원도 해봤습니다. 여보, 내가 뭐 서운하게 한 거 있어? 아니면 나한테 오해한 거라도 있어?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내가 보복하려고 그럴까 봐? 그런 거 아니야. 사실 내가 원래 뭐든 쉽게 질리는 성격이야. 나도 종갓집 아들이라 결혼한 거긴 한데 그냥 당신이랑 살다 보니 질린 거지. 이상하게 그게 더 비참하더라고요. 차라리 나한테 실망을 했거나 내가 아이를 못 낳아서 아니면 뭐 다른 문제라도 있었으면 이해가 될까 싶었는데 그냥 내가 질려서 바람이 났다는 것이 여자로서 참 비참했습니다. 내가 용서하고 넘어가 줄게. 제발 여기까지만 해. 당신도 시부모님 걱정 안 돼? 집안 어른들이 아시면 뭐라고 하시겠어. 무슨 자신감으로 좁은 동네에서 바람까지 피워. 이러다가 어른들 아시면 당신이나 나나 정말 큰일 나. 그니까 당신이 조심하면 되잖아.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누가 뭐라 하겠어. 나는 그냥 지인이라 둘러대면 그만이야. 우리 부모님도 내가 이혼만 안 하면 괜찮다고 하실걸? 내 걱정하기 전에 당신은 임신 걱정이나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종갓집 며느리가 도리도 안 하면 쓰나? 저의 애원과 부탁에도 끝까지 저를 외면하고 자기 만족만 쫓는 철없는 그 인간을 보며 저는 결국 모든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남편이 바람난 게 들키면 남편보다 제가 더 손해라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귀하다는 3대 독자 종갓집 종손이었고 대를 위해서라도 용서받을 수 있었겠지만 저는 저를 감싸줄 친정 식구도 없고 집안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며느리일 뿐이었으니까요. 혼자 남편을 원망하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저는 결국 병이 났습니다. 그렇게 제가 혼자 소갈이하느라 병까지 나며 남편을 참고 견딘 지도 몇 달이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겨우 몇 달이지만 그걸 어떻게 참았나 싶은데 그때까지도 저는 차마 이혼 결심을 할 수 없었고 마음에 병만 들어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처럼 저는 시댁 제사를 돕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시댁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평소 제사 중에서도 큰 제사라 온 친지들이 모여서 제사를 준비한다고 집에 손님이 많았습니다. 동네 주민분들도 일손을 돕기 위해 마당에 자리들을 펴고 앉아 계셨고 저 또한 이것저것 바쁘게 거들다가 구석에 앉아 전을 굽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랑 둘이 전 부치던 요령이 있어서인지 전을 굽는 건 저희 시어머니도 인정해 주신 제 특기였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는 탓에 구석에 홀로 있던 저는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알 겨를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자기는 피곤하다고 저 혼자 알아서 시댁에 가라고 한 탓에 저는 혼자 버스를 타고 왔거든요. 그래도 종갓집 장손이 제사를 빠지지는 못할 텐데 시아버지까지 일손을 돕는 중에 남편만 어디 쏙 빠져 있으니 저는 괜히 눈치가 보여서 더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석에서 땀 뻘뻘 흘리고 기름 냄새 맡으며 열심히 전을 부치던 제 앞에 갑자기 남편 놈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대체 무슨 정신머리인지 옆에 상간녀를 떡하니 데려왔더라고요. 집안에 손님이 많아서 유야무야 넘어갈 줄 알았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바람피는 주제에 어른들 다 계시는 시댁으로 상간녀를 데려오는 게 제정신에 할 짓은 아니었어요. 역시나 이놈이 완전히 돌아버렸구나 싶었던 저는 남편을 그냥 외면하려 했습니다. 상간녀 데려온 남편이나 뻔히 알면서 따라온 그 여자나 둘 다 제정신이 아님은 분명했기에 저는 굳이 더럽게 말을 섞고 싶지 않았죠. 와, 전 진짜 맛있겠다. 그치? 우리 집 제사 음식 맛있어. 하나 먹어볼래? 그래도 돼? 그럼 당연히 되지. 우리 집 제사 음식인데. 당신 미쳤어? 누가 제사 음식에 손을 대? 그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저 여자를 데려와? 어른들 아셔서 정말 초상 치르고 싶어? 아이, 뭐래? 여기 우리밖에 없는데 몇 개 내놔봐. 내놓긴 뭘 내놔. 나 진짜 더 열받기 전에 빨리 데리고 꺼져. 남편은 그깟 상간녀 때문에 감히 제사 음식에 먼저 손 때려 하며 제게 억지를 부렸습니다. 내 눈치는 보지도 않는 상간녀와 헛소리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내가 뭘 위해서 남의 집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 건지 순간 제 처지가 그렇게 한심스러울 수가 없었죠. 근데 그 자리에 있던 게 저희뿐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부터 지켜보고 계셨던 건지 남편과 상간녀 등 뒤로 갑자기 시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옆에서 남편의 만행을 가만히 지켜보시던 시아버지를 보고 저는 또 한 번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오빠, 와이프 화났나 봐. 나 무섭다. 우리 그냥 가자. 가긴 우리가 왜 가? 괜찮다니까? 자기, 얘는 부엌대기야. 신경 쓰지 마. 두 사람을 잠자코 지켜보시던 시아버지는 저를 보고 내뱉은 남편의 망언을 듣고 그대로 남편 머리통을 발로 차버리셨습니다. 왕년에 태권도 사범까지 하셨던 아버님의 날라차기 솜씨를 보는 순간 저는 박수를 칠 뻔했네요. 아직 팔팔하신 시아버지의 발차기 한 방에 남편은 그대로 저 멀리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상간녀는 자기 애인을 챙기지도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가버렸죠. 저런 게 무슨 사랑이라고 그 난리를 치고 다닌 건지 그것도 참 대단하다 싶었네요. 시아버지가 다 보셨다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은 맞아서 아플 텐데도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을 기어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도 어른들이 아시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예상을 했으면서 겁도 없이 그 짓을 했나 봐요. 하지만 두렵기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창부수라 늘 잘해야 한다 말씀하시던 시부모님이셨기에 남편의 외도에 저까지 혼날 것이 당연하다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는 전 부치던 저를 일으켜 세우셨고 남편과 저를 안채로 데려가셨습니다. 시어머니까지 방으로 들어오신 걸 보고 결국 모두 알게 되셨구나 싶어 끔찍했어요. 언제부터냐? 얼마 안 됐어요. 그냥 잠깐 몇 번 만난 거예요. 너 말고 은하가 말해봐라. 그게 제가 알게 된 건 3달 좀 안 됐고요. 남편이 이상하다 싶었던 건 그것보다 좀 더 된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은하가 너는 알고 있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덮은 거냐? 헤어지라고도 말해봤고 용서하겠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싫으면 그냥 이혼하자 해서 이혼하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무서워서 그냥 모르는 척 덮기로 했어요. 그럼 은하가 너가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 줘서 이놈이 그 몇 달을 그렇게 아나무인처럼 살았다는 거네.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양 고개를 수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아버님이 남편의 얼굴을 큰 소리 나게 내려치셨습니다. 아까 발차기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시는지 시아버지에게 얼굴까지 얻어맞은 남편은 순간 정신이 나간 듯 보였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 놀라서 아버님을 말릴 정도였는데 정작 시어머니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여보, 더 때릴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 자식도 아닌데 뭐하러 힘을 써? 그래, 그건 그렇지. 그래도 이건 내가 네 부모로서 하는 마지막 애정이다. 알겠냐? 아, 아버지, 잘못했어요. 저 곧 헤어지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 니들 헤어져야지. 은하야,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놈 참고 살 수 있겠냐? 그동안 조상님들 열심히 모시면서 자식 하나는 잘 키웠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나 보다. 너한테 이런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하구나. 그래, 은하야, 내가 미안하다. 너가 그 몇 달 동안 얼마나 속이 상하고 상처가 많았을지 내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어. 내가 너를 데리고 있으면서 잘 살폈어야 하는데 내가 다 잘못했다. 아버님에 이어서 어머님까지 모두들 남편이 아닌 저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탓하시기는커녕 자식을 잘못 키웠다며 제게 대신 사과를 하셨죠. 시부모님의 그런 말씀 때문일지 저는 몇 달 만에야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잘못된 판단을 끝내고 드디어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은하야, 우리는 네 결정을 존중하마. 이혼한다고 해도 자식 잘못 키운 우리 탓이니 신경 쓸 것 없다. 둘이 이혼하더라도 너 먹고 사는데 걱정할 일은 없도록 도와줄 거니까 너 좋은 대로 결정해라. 응? 마치 친정 부모님처럼 저를 위하며 생각해 주시는 두 분의 얘기에 저는 결국 바람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시부모님을 뒤에 세운 저를 더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이혼할 때까지 찍소리 하지 못했고, 저는 시부모님이 소개해 주신 변호사를 만나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금융치료라고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리긴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남편과 깨끗이 갈라서게 되면서 시부모님은 약속대로 제가 자립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네 몫이니까 받아라. 네? 그래도 이건 너무 많아요. 많기는 무슨. 네가 몇 년간 우리 집 식구로 지내면서 열심히 한 대가야. 그걸로 공부를 하던지 가게를 차리던지 너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라. 이런 거 해준다고 내 마음 편할 생각은 없다. 나는 평생 너한테 미안하면서 살겠지. 그래도 그냥 너가 조금이나마 편하기를 바라서 주는 거야. 내가 낳은 놈 때문에 받은 상처는 다 있고 행복하게 새 삶을 찾아라. 미안하다 아가. 생각해보면 두 분은 제게 참 잘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어른들 무서워서 감사한 줄도 모르고 애교 있는 며느리처럼 살갑게 굴지도 못했는데 남편과 이혼한 마당에도 여전히 그게 참 마음에 걸리네요. 결국 마지막까지 시부모님 도움을 받은 저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제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만들던 음식에 시어머니께 배운 비법을 담아 정성스럽게 음식을 전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집안 어른들께 혼인하고 쫓겨나듯 내쳐져 연이 끊겼다고 들었어요. 집안에서 이혼한 게 저희가 처음이었거든요. 그걸 보면 저희 시부모님이 참 결단력이 있으시고 대단하다 싶기는 합니다. 시부모님이 언제 화가 풀리실지 전 남편이 정신을 차리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집에 대한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다 잊고 오로지 제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올 새해엔 저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 많이 받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하며 이만 사연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인생라디오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